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부터 새롭게 달라집니다. 우리 지역의 밀착 경제 정보와 다양한 연중 기획 보도 그리고 선거 소식 등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을 함께 고민합니다. 네, 또 확 달라진 디자인으로 뉴스의 생동감을 더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천 종합운동장역 주변 개발과 함께 노른자 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성골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곧 실시계획 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천 지역 도시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는 건데요. 이관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부천 여월동의 성골지구 도시개발 사업 지역입니다. 지난 2005년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된 이곳은 2019년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부천시는 도시개발 주민 설명을 거쳐 오는 6월 실시계획 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착공해 2025년 하반기까지 도시개발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게 부천시의 계획입니다. 부천시는 이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녹지와 충분한 기반 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합리적인 도시개발 모델을 선보이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환지 방식 개발은 땅 주인들에게 개발 지역 땅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라 재정 착률이 높고 땅 주인들에게 유리합니다. 토지 강제 수용과 보상 갈등이 없고 적정한 개발 이익이 땅 주인들에게 돌아가니 개발 진행도 순조로운 편입니다. 부천 대장 신도시와 붙어 있는 대장 안동내 도시개발 사업도 성골지구와 같은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골지구에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점포주택 등 800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춘희산과 도당수목원, 백만송이 장미원을 끼고 있어 부천에서도 드물게 녹지 환경이 뛰어납니다. 무엇보다 부천 종합운동장역 융복합 개발지구와 인접한 4개 철도 역세권이라 부천에서도 노른자 땅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천에는 대장신도시와 역곡 공공주택지구, 상동 영상단지와 오정군부대 부지 개발 등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골지구와 대장 안동내 등 도시개발 사업들이 잇따라 사업 시행 궤도에 오르면서 부천 지역 도시개발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인천시가 친환경 매립지, 가칭 에코랜드 주변 지역 발전 계획을 마련하는 기본구상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인천시는 옹진군 영흥면, 외리 일대 약 15만 제곱미터 부지에 생활 폐기물 소각제를 재활용한 후 남은 잔재물과 불연성 잔재물을 매립하는 친환경 매립지를 조성할 계획인데요. 주변 약 800만 제곱미터 부지에 종합적인 발전 계획까지 함께 구상합니다. 기본 구상 용역에는 지역 발전 여건과 사업 타당성 분석, 영흥면 주민 의견 수렴과 주민 수용성 재고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민들은 후보들에게 어떤 공약을 바라고 있을까요? 우리 동네 희망 공약, 오늘은 김포 신도시로 가보겠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2기 신도시가 포함된 김포 신도시는 대규모 주거단지와 상업단지가 들어서 있는 곳입니다. 주민들의 평균 나이가 30대에 머물고 있어 비교적 젊은 유권자들이 많은 곳이기도 한데요. 이곳 주민들은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어떤 공약을 바라고 있을까요? 교통 지옥으로 변한 일량짜리 도시철도. 서울로 출퇴근하는 신도시 주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습니다. 주민들이 꼽은 첫 번째 과제 역시 광역교통 문제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GTX와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은 무엇보다 서둘러야 할 과제입니다. 후보들이 다 집어넣었을 겁니다. 공약으로 집어넣었을 건데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뭐 이거를 꼭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한 그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걸 실행시키겠다 이거를 후보들이 꼭 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노선 유치뿐 아니라 해결해야 할 오랜 민원도 있습니다. 무료화를 두고 갈등을 거듭해온 일산대교. 지역 정치권의 단골 공약이었지만 아직도 해결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PF 구성해서 협약식 맺는 것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것이 자칫 선거에만 잠시 이용되고 그리고 나서 흐지부지 될 경우도 많이 저희가 봐왔거든요.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TF가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생긴 문제들도 후보들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신도시에 위치한 학교들은 학생 수가 넘치는 이른바 과밀학급 문제를 공통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학교와 함께 쇼핑, 의료시설 같은 시설 유치도 신도시 주민들이 바라는 공약입니다. 김포에는 또 젊은 분들이 많이 이주해 오셨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이들 학교를 보내야 하는데 너무너무 과밀이라서 아픈 분들은 응급 상황이 오면 일산이나 타 지역으로 가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김포는 교통이 너무 열악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많아 한때 배드타운이라는 오명을 얻었던 김포 신도시. 주민들은 신도시의 자족 기능에 대한 계획이나 일자리 인구 정책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월 3일 0시 기준 전국의 신규 확진자가 12만 7,190명 발생한 가운데 경기 지역에서 3만 6,937명, 인천 지역에서 5,545명이 발생했습니다. 경기 지역은 지난 2월 28일 3만 9천 명대를 기록한 이후 34일 만에 3만 명대로 줄어들었고, 인천 지역은 지난 2월 14일 4,900명대를 기록한 이후 48일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경기 63.2%, 인천 58.2%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나 다음 주부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상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1급 감염병은 위험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확진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파력이 강해서 음압병상 등에 격리돼 치료를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정부가 코로나19를 1급에서 2급 감염병으로 낮추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중증과 사망에 대한 위험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일단 2급 감염병이 되면 신고는 24시간 안에만 하면 되는 걸로 바뀝니다. 대표적인 2급 감염병인 결핵의 경우 무조건 격리하지 않고 약을 먹으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코로나19도 하향 조정된다면 환자 증상에 따라서 격리를 하지 않거나 진료비나 치료비의 일부를 환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격리 여부나 치료 지원 등은 이 감염병이 1급이냐 2급이냐의 차이로 선을 긋듯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정부가 감염병 각각의 특성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코로나19를 어떤 질병으로 규정하고 또 치료 방식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 세부적인 논의가 중요한 겁니다. 이를 두고 의료계의 의견도 다양합니다. 여전히 전파력이 높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1급 분류는 유지하면서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대처를 하자는 목소리와 4급 감염병인 독감과 같은 치료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급수를 낮춰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여론은 지금 김신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전국에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감염병 등급 하향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등급을 낮춰도 된다는 시민 대부분은 코로나19의 낮은 치명률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4일 0시 기준 우리나라 확진자 치명률은 0.12%로 앞서 정부는 계절 독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좀 감기처럼 생각해서 저는 또 그렇게 바뀌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치명률도 옛날보다 좀 낮기도 하니까. 지금 뭐 풀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니까 더 그런 것들 같고, 평상적으로 뭐 감기나 독감 이런 정도만 생각하면은 그 뭐 될 것도 같아요. 또 일부 시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일상 회복을 위해 낮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생활 경제라든가 그다음에 일상의 틀들이 너무 고정화돼 가지고 굉장히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주춤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떤 대응 능력이나 그다음에 생활 방역 패턴이 지금 어느 정도 다 몸에 익숙해져 있고 그런 인식이
박혀 있으니까. 이에 반해 등급을 유지해야 한다는 시민들은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등급이 낮아지면 증상이 심해도 격리하지 않을 수도 있는 데 따른 겁니다. 저는 유지가 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무리 증상이 약화가 되었다고 해도 격리가 조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낮추면 편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안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치료비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병원 출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방역을 안 맞은 사람들한테는 본인한테 다 전가를 시키고 정부가 이제 원했던 대로 1, 2, 3차 다 맞은 사람들은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시민들은 하향 자체는 찬성이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찬성하는데 다만 이제 아이들의 접종률이 좀 낮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접종률이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도 늦지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오미크론이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지금 조금만 더 늦춰서 더 고개를 더 완전히 숙일 때까지 좀 정부에서 그렇게 힘줬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독감처럼 슬쩍 지나가면 되는데 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나 면역성이 좀 약해서 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 조치가 시작되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염병 등급 조정에 있어 시민들의 우려에 대한 충분한 대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네, 4일부터 사적 모임 10명, 다중이용 시간 밤 12시 제한에 새로운 거리두기가 2주간 시행됩니다. 네, 가톨릭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조치 이번에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그 2월 18일에 하루 확진자 규모를 보면은 10만 명 정도 나오면서 1월 중순 이후에는 한 주일에 2배씩 늘어나는 오미크론 급증 시기에 지속적으로 방역을 완화하면서 결국 3월 17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62만 명을 기록하는 정점에 달했습니다. 이 정점 주간에 있어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40만 명으로 최고치를 찍고 이후 매주 5만 명씩 감소하여 지금은 하루 30만 명 수준으로 완만하지만 감소 추세는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완화 조치로 인하여 유행 규모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는 봅니다. 네, 이번 거리두기가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가 될 거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상 회복으로 돌아가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예상된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2주 후면은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는 실내 마스크 이외에는 완전 해제되겠지만 방역 수칙으로 확진자 7일 격리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1급 감염병으로 되어 있는 코로나19는 계절 독감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전환이 되어야 일상 복귀로 돌아갈 수가 있겠죠. 해외여행의 경우도 예방접종 완료자는 자가 면제 대상이 되지만은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도 없어져야만 안심하고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교수님, 0세에서 9세 어린이들의 코로나19 감염률이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후유증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함께 또 대처할 수 있는 방법까지 좀 알려주신다면요? 예, 10세 미만 어린이들 예방접종이 3월 31일 날부터 시작된 상황에서 이미 어린아이들의 반 이상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사망자도 누적 13명이나 되어서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후유증으로는 장기침, 미열, 가슴 통증, 호흡곤란, 피로감 등 다양한 증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시간 경과에 따라 완화되어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지만 2주일 이상 증상이 심해지거나 가슴 통증, 호흡곤란 등 증세가 있을 때에는 이것은 코로나 후유증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내과 전문의 진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